트럭이 열렸을 때 지금 무장경찰이 와서 정방역으로 딱 포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 하고 대화를 하는데 도청이 딱 걸리더라고요. 짹짹하게 그 포위하라는데 김정은이 후계자 수업의 그 경한 마지막 코스였습니다. 기차가 들어와서 베이징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흥영강성을 들어가서 김일성이 혁명 전적지를 쫙 답사를 하면서 그래서 마지막 코스가 빌림 육문중학교라는 김일성이가 다니던 학교 그게 마지막 코스까지 마치고 그게 6월 달이었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서 8월 달에 김정일이가 내출을 했거든요. 간호사시라고 들었어요.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뇌랑 척수 위주로 뇌출혈 또 뭐 혈관 질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지금, 부분이로군요. 네, 치료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제가 아까 은별 씨 소개해드릴 때 에이스 중에 에이스라고 소개해드렸거든요. 네. 병원에서 인정받는. 너무 가찬입니다. 이 영화 나오셨으니까 좀 네네.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저요? 네. 제가 병동에서 잘할 수 있는 거는 모든 간호사들이 다 잘하지만 그래도 제일 잘하시는 게 뭐예요? 칭찬받는 게. 주사는 제가 그래도 좀 잘 넣는 편이어서 와, 야, 주사. 아프지 않게 놓네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못하고 오는 부분을 제가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혈관 주사를? 그래, 그 네네. 혈관 찾기 어려워. 맞아요. 저희 애도 혈관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가면 전문 그 혈관 주사만 놓는 간호사분이 계시거든요. 대학병원에. 그렇죠. 아이들 같은 경우 허벅지에서 찾을 때 잘 허벅지예요? 못 찾을 때는 뭐 대여섯 번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두피에서도 찾는 그렇죠. 경우가 있어요. 머리에서 네. 찾고 얘 머리에서도 또 자꾸, 야. 그런 걸 잘하시는구나. 사실 지금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하 씨, 대학병원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죠? 거기도 경쟁률이 세죠? 그쵸. 병원 취업하는 것도 어렵고 사실은 학교 내에서 4년이라는 과정을 버텨내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습 비롯해가지고 기본 그 학문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 이 과정을 끝내고 대학병원에 취직한다는 거는 이것도 여기 경쟁률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일반 뭐 그 동네 병원은 이렇게 간호대학 나오면 사실 들어가는 데는 되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대학병원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조금 있죠. 아무튼 뭐 간호학과 졸업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은별 씨는 뭐 특히나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서 들어가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은별 씨의 피나는 노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보시죠. 원형 탈모를 부른 지옥의 1년. 이 원형 탈모가 제가 알기로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생기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원형 탈모가 제가 처음에는 그냥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 전에는 이제 간호조무사 학원이다 보니까 대학하고 학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때는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생각으로 대학을 갔는데 대학은 너무나 다른 환경이고 너무 이제 수준이 높았던 거예요. 또 영어를 제가 처음에는 막 ABCD 정도만 아는 정도여서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버티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해가지고 1학기만 다니고 다시 휴학 1년을 하게 되었어요. 도저히 못 따라가니까. 네. 그 어렵다는 간호사, 사실 ABC에서 공부했던 분입니다. 우리 은별 씨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일과표를 보시죠. 이게 지금 휴학하고 나서의 시간표인 거잖아요. 네네. 그죠? 와, 저는 가끔 집에서 영화 보고 드라마 보다가 아침 7시에 자거든요. 아침 7시 잘 때도 있는데 은별 씨는 아침 7시부터 공부를 해요? 일어나자마자. 근데 특이한 거는 학원을 가면 꼭 복습을 해. 중국어 학원 복습, 영어 학원 복습, 컴퓨터 학원 복습. 와, 진짜 정경스럽다. 자, 여러분, 우리랑 다른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네. 우리는 꼭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점심과 휴식을 꼭 껐다 박아놓는데 답이 없어. 그렇네. 저는 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점심과 휴식을 꼭 지키는데 그런 건 아예 이제 없는 거예요. 이때는 제가 이렇게 안 하면 너무 게으러질 것 같고 그냥 계속 놀다 보면은 또 놀고 싶고 또 놀고 싶고 하루 놀다 보면 1년 놀고 싶고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진짜 대단하시다. 네 7시부터 이제 간호사 책을 왜냐면 전에는 간호사 책을 교수님이 강의를 해도 제가 절반 이상을 못 알아들은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되풀이하기 싫어서 많이 공부했던 점도 있어요. 그러면 9시부터는 학원에 가는 거예요. 영어 학원. 네네. 저는 1대1로 이제 교육을 받았거든요. 단체가 안 너무 되는구나. 기쳐여서 제가 토익은 신발 문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딱 보니까 235 신으실 것 같은데. 아, 그거를 구체적으로. 230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근데 아까 그 시간표 보니까 그 간호사 일이랑 관련 없는 것들을 좀 공부하신 것 같더라고요. 중국어도 그렇고 컴퓨터 학원도 그렇고. 네. 그 컴퓨터 학원 왜 공부하신 거예요? 휴학하기 전에 학교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조별 과제를 되게 진짜 많이 줘요. 근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는 이제 조별 과제 이런 거 좀 되게 낯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조 친구들한테 너무 민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따라가진 못하더라도 민폐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컴퓨터 학원은 다녔고요. 중국어는 아까도 말하다시피 제가 토익이 너무 안 좋아서요. 요즘에는 제2의 이제 외국어 하나씩은 다 있어야 취업을 그래도 좋은데 내가 원하는 데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살아서 중국어를 어느 정도 제가 공부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HSK 4급까지 제가 땄습니다. 저도 가장 걱정스러웠던 게 친구들한테 민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교수님이 조별 과제를 주시면서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짝을 묶어라고 하는데 제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으면 왠지 애들이 싫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정보 서치하는 것도 그렇고 자료 만드는 것도 저한테는 다 미숙한 거다 보니까 그래서 간혹 도와주는 친구들도 감사하게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대놓고 살짝 말해요. 이게 상대평가다 보니까 너로 인해서 내 학점이 깎이는 거는 원치 않는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서 애써 태어난 척 하는데 뒤에 가서는 막 울고 불고. 근데 오히려 나중에는 고마울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이 또 자극을 주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1시간 앉아있을 걸 2시간 앉아있어서 좋은 정보를 찾았던 것 같아. 야, 근데 그 아까 그 시간표 보니까 공부가 거의 꽉 차갖고 한 14시간 공부한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공부하기도 바쁜데 지칠 때인데 그걸 또 알바를 새벽 3시까지 했어요? 새벽 3시? 호프집에서? 네네. 왜냐면 호프집은 이제 대학로이다 보니까 늦게까지 해요. 그래서 대학로에서 근데 그렇게 막 힘든 줄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20대였고 또 재미도 있었고 했는데 그때 생각하면 이제 너무 몸을 안 챙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탈모까지 오게 되었고 이제 밤낮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불면증까지 생겨게 되었어요. 뭐 이런 수준이 되면 저 같으면 엄청나게 그 절망감이 있고 포기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포기도 하려고 했고 너무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했고요. 너무 힘들 때는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절망까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간호대학을 포기하면 여기 사회에서 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탈북민이라서 더 열심히 했던 것도 있어요? 네, 당연하죠. 북한에서 왔으니까 쟨 몰라라는 그런 거를 되게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북한 말투 때문이기도 하지만 되게 말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오픈하지 않고 동기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부분도 많고 언니는 왜 이걸 몰라? 라고 했을 때 내가 딱히 말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언니 몰라? 이거 학교 때 배웠잖아.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공유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픈을 하고 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려달라. 그리고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선 제가 돕겠다라고 해서 같이 이제 동기들이랑 그리고 저희 또 멘토 교수님께서 되게 힘이 되어 주셨죠. 저는 이렇게 4학년에 이제 저희가 그 자소서를 쓰거든요. 병원 입사 전에. 근데 이거를 다 쓰면 담당 교수님한테 리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했는데 교수님이 자소서를 다 읽어봤는데 네 자소서에는 고생한 것밖에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고생은 수치스러운 거지 이렇게 쓸 만큼 자랑스러운 게 아니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쓰려고 봤는데 쓸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살아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 타고 집에 가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하필이면 또 그날 어둑어둑하는데 버스 그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치는데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가지고 아 괜찮아, 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 괜찮아, 편견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 하고 되게 다시 써서 잘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서럽다, 진짜 저런 말. 뭔가 은별 씨 얘기 들으니까 제 자신한테 지금 너무 반성하게 되는. 노래 공부부터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랩하고 노래부터, 춤하고. 늦지 않았을까요, 이제? 아니, 근데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1년을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복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따라갔어요? 그래도 전에보다는 훨씬 따라가는 게 수월했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면은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될 수 있겠구나 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악발이네. 우리 지금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은하 씨, 아니 진짜 은하 씨도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했어요? 어머, 왜 이러세요, 진짜. 제가 학교 들어갈 때 11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네. 졸업반, 그러니까 다 졸업하고 국가고시 하고 취업한 친구가 저까지 4명밖에 없었어요. 아, 은하님도 대단하네. 공부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힘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기말하고 중간고사 때마다 찾아오는 손님이 있었거든요. 힘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기말하고 중간고사 때마다 찾아오는 손님이 있었거든요. 아저씨가 항상 찾아오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귀신 보는 거야? 헛 네. 아, 귀신이라고?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이렇게 학교 가려고 준비하면 7시부터 일어나야 되거든요. 7시 준비하고 9시까지는 가야 되니까. 그러면 한 5시쯤부터는 취침을 해요. 그리고 2시간 자고 7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가는데 이 2시간은 저한테 정말 꿀잠이고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이때 그 아저씨가 오는 거예요. 와서 뭐래? 와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 이렇게 소리 있잖아요. 그거를 내면서 제가 눈을 뜨고 있으면 여기까지 와서 안 오거든요. 근데 눈을 감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언니가 보는데 제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막 이러더래요. 잠을 자는데.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눌리는 아 이게 집터가 안 좋구나 하고 친구네 집에 갔어요. 공부할 걸 챙겨가지고. 근데 친구네 집에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한테 나는 진짜 너무 공부 못하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좀 가라고. 왜 자꾸 나 쫓아다니냐고. 네, 은하는 이게 간호로 할 게 아니라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아. 신경외과.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앞에 아저씨가 계속 오고. 근데 정말 신기하게 졸업하고 그 아저씨가 안 오더라고요. 은별 씨, 지금 저 은하 씨 얘기를 들으니까 막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요, 시험이? 저는 이제 은하 씨가 말씀하는 것처럼 좀 공감은 돼요. 왜냐면 저도 과일 늘리는 때가 진짜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누워있는데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고 아이고. 너무 무서운데 진짜 천정에서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데 무서운데 친구한테 말해야 되는데 말도 안 나오고 아, 이게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가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몸이 허하거나 이제 정신적으로 좀 많이 스트레스 받으면 네. 압박감이 있으니까. 우리 은별 씨의 피나는 노력, 이게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 노력 함께 보시죠. 무조건이야. 뭐야? 뭐 무조건 열심히 했다는 뜻인가요? 무조건? 네, 저는 무조건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또 실습을 할 때도 제가 실습하는 데가 8층이었어요. 8층에서 약국까지 제가 실습하는 대학병원은 슈터라는 게 없어서 제가 1층까지 내려가서
그 응급약을 타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8층에서 1층까지. 네네. 근데 이게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라 한 20번, 30번을 시켜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조금 꼬리일 때는 제가 먼저 나서서 제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실습 점수도 좀 남들보다 좀 A+ 이상으로 받은 점도 있어요. 대단하시네, 진짜. 우리 은하 씨. 에이플. 이렇게 긴장이 되죠. 은하 씨, 에이플 많이 받았었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2학년 2학기까지 A뿔 받아본 적 딱 한 번? 에어로빅, 교양 수업 에어로빅 해가지고 아우 귀여워. 에어로빅해서 딱 한 번 받아봤어요. 정말 저한테는 큰 기쁨이죠.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간호사 되기 진짜 힘드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은별 씨는 이제 실습 때도 A뿔 받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 이후로는 뭔가 좀 탄탄대로 꽃길만 걸으신 거죠? 저도 그럴 줄만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직도? 네. 이렇게 또 이제 두 개의 관문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국가고시 패스를 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좋은 병원에 내가 원하는 병원에 취업을 하느냐가 있거든요. 국가고시는 제가 아마 30년 이상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공부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국가고시도 한 번에 패스했고 또 그리고 이제 대학병원에 취업해서 이제 부장님께서 되게 갸우뚱 면접 보실 때 갸우뚱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간호사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대요. 있는데 와서 취업을 해서 1년 이상을 못 버티더라.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도 힘들겠지만 조직 관계잖아요. 네,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고 이 문화에 대해서도 잘 모르다 보니까 잘 못 버티더라. 그런데 버틸 수 있냐 하면서 이제 좀 갸우뚱하셔가지고 저는 당당하게 10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라고 네 말씀드려가지고 뭐 믿어볼게라고 하셔서 이제 취업해서 지금은 5년째. 5년이요? 네네. 5년 차 간호사예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간호사가 되셨잖아요. 근데 원래 간호사가 꿈이셨어요? 네, 아빠가 위암으로 제가 16살 때 위암을 진단받고 나서 수술을 2번 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꽤 많았어요. 그때 이제 병원에 많이 이제 가다 보니까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되게 좋게 봤고 그때 내 꿈도 아빠를 케어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그때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하나 자랑할 게 하나 있어서 자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신경외과 간호사이신 은별 씨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상장이네. 통일부 상장이에요. 이 사람은 남북하나재단이 주최한 2019년 북한 이탈주민 정착 경험 사례 발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우와, 대상이다. 이게 무슨 상이에요, 은별 씨? 이게 제가 이제 탈북민 후배들을 위해서 정착한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대회가 있다고 하길래 제가 출근하고 또 집에 와서 짬짬이 써서 저는 당연히 당첨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써봤어요. 그랬더니 네, 됐더라고요. 지난해 개최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경험 사례 발표 대회. 정착 과정에서 겪은 인생 역전과 성공 스토리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들 중 김은별 씨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고 합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 정말 자랑스러워서 축하해요. 때로는 그 중요한 하나의 정보가 무기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질 때가 있죠. 그래서인지 북한은 그 정보를 꽁꽁 싸매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북한의 그 생생한 정보를 몰래 바깥으로 빼돌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 과연 그들의 정체는 누구이며 어떤 활동을 하는 걸까요? 네, 오늘 스튜디오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만갑에 나오실 때마다 모자이크를 하시고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저에게 모자이크맨. 모자이크 최대 출연자인데 사실 이분은 장성택의 오른팔 최측근에 계셨었고 또 북한의 초화 파티를 책임졌던 분입니다. 평양에서 1세대 재벌 생활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신 강태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어찌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건강합니다. 예. 아, 그리고 뵐 때마다 모자이크해서 그렇지 잘생기셨어요. 정우성보다 미남이시거든요. 체격도 되게 좋으시고 엄청 예. 잘생기셨어요. 아, 진짜 풍채가 너무 좋으셔서 북한에 있을 때 여성들한테 인기 많으셨죠? 아이, 인기보다도 뭐 권력이죠, 권력. 아, 권력이 인기다. 오늘도 아무튼 네. 신변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모자이크를 하게 된 점 시청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네. 매번 나오실 때마다 북한 김부자에 대한 비밀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어떤 이야기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은밀한 후계자 수업 목격담. 오, 재밌겠다. 오, 후계자 수업을 목격하셨어요? 예,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정부 기관에 한 12여 년 근무하다가 퇴직을 해가지고 중국에 진출했었습니다. 사업차. 네. 가서 영길 시내에다 한국 물건만 전문 파는 큰 가게를 하나 했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너무. 네, 물론 위험한 점도 있지만은 그 영길 시내에 사는 우리 교민들, 그 조선족이죠. 조선족 분들하고 친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중에는 경찰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뭐 일반 근로자도 있고 숱한 사람들을 그 거래를 했는데 하루는 점심시간에 가게에 있는데 조선족 분이 들어오면서 오늘 오랜만에 공항국에 갔더니 이 자식들 점심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둘이 쫓아버리네 하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여기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일 북한에 김정은이가 온다고 오늘 밤에 공안국 전체가 다 호위 사업을 위해서 동문회 간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김정은이라는 거는 그 대회 무슨 거기 나온 것도 없고 북한의 국내적으로도 직책이란 것도 없고 그런 젊은 애가 오는데 공안이 동원되고 국가적 행사로 동원되는 의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김정일 사망 전이네요? 당연하죠. 예. 2008년. 예.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김정은이가 온다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무슨 김정은이가 그 코플레이 같은 게 뭐 때문에 오겠나? 그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도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현지 확인 좀 해줄 수 없겠냐.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내 차에다가 낚시복 입고 낚시 장비 다 싣고 낚시꾼으로 완벽하게 그 준비를 해가지고서리 예, 새벽 2시 돼서 떠났으면 1시간밖에 안 걸려요. 한 3시 한 20분 됐는데 도무시내가 여름이니까 6월달 날이 이렇게 푸름푸름하고 밝더라고. 그러면서 시내에 딱 들어가니까 경찰들이 2인 1조가 돼서 50m 간격으로 땅을하게 그래서 한 바퀴 삥 돌면서 봤지. 아하,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온다는 게 사실이구나. 그래서 역전 쪽으로 가서 아파트멘트에다 차 박아놓고 걸어서 역전에 들어가려니까 역전은 안전부 애들이 막더라고요. 마치 딱 그 안첸이라는 그 중국 애들 간에 특별한 그 신분을 나타내는 그 배지가 있어요. 그걸 이거 안전부 애들은 하면서 이거 절대 못 들어온다. 쫓겨 나와가지고 소리 술술 걸어 나오는데 그때가 몇 시 되는 게 4시가 거의 다 됐습니다. 대형 트럭이 쫙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 트럭에 새빨간 견장을 단 인민해방군 무장경찰. 이 일반 경찰이 아니고 또 무장경찰 부대가 또 따로 있어요. 걔들이 젊은 애들인데 쫙 열렸을 때가 들어오는데 그러더니 내려서 1m 간격으로 단부장하고 쫙쫙쫙 해서 정방형으로 역전을 딱 쏴더만 딱 1m 간격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 진짜 온다는 게 사실이구나 해서 전화를 꺼내가지고 한국에다 연결했죠. 지금 2일 1조로 경찰들이 도문시내 다 포위하고 역전에 들어가려니까 안전부 애들이 내쫓고 트럭이 열렸을 때 지금 무장경찰이 와서 정방역으로 딱 포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 하고 대화를 하는데 도청이 딱 걸리더라고요. 짹짹하는 게 도청 걸리니까 한국 쪽에서 나한테 먼저 알려줘요. 그 도청 걸렸는데 빨리 폐기하고 튀라 이러면. 어머. 그래서 나도 딱 놀랐지. 그래서 핸드폰 준비해다 그 소리 사인대 와서 잡힐까 발떡 놀아가지고 도문시내 빠져나오는데 도문시내 나오는데 강이 있습니다. 네. 다리가 긴. 네. 그래서 좌측이 내리고 소리 핸드폰 강물에다 샥 던졌지. 구상님 딱 보니까 차들이가 샥 하고 따라와. 그래서 난 그래서 모른 척하고 서 가는데 앞에 다가 빠박 하더니 차 2대가
딱 가로막더니 보고 딱 하더니 검문할 게 있다 중국말로 해서 아주 한국어로 중국어 팀거도 중국말 모른다. 아니 그러니까 얘들이 자기네 말고 야 어떻게 하겠냐 전화하더만 안전부 조선족이 하나 차 타고 또 오더라고요. 아, 통역하려고. 미안하지만 핸드폰 검열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라. 그래서 핸드폰에 2개, 80kg. 2개였구나. 다른 핸드폰 줬으니까 아무리 뭐 해도 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나 같으면 떨려서 여기 던지다가 부딪혀서 떨어져. 최악의 시나리오다. 긴장은 하더라고요. 근데 소가 없었으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너네 앞만 두셔봐라 하는 그런 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0분 동안 길다가 안 되니까 다 두셔봐도 되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길 안에 차 두지기 시작하는데 트렁크 열어가지고 낚싯대 가방 다 쏟아놓고 아무리 두재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자기 이렇게 수덕수덕 하더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오, 다행이다. 그때 안 떨리셨어요? 왜 안 떨리겠습니까? 안 떨리면 사람 아니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북한에 있을 때 고위급이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들켰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 저는 그때 내 서지하고 있던 게 대한민국 여권도 있고 한국인이죠. 여권이 이렇게 든든한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무작위로 도청을 해요? 아니 무작위로 도청하는 게 아니고 그때 가내로 말하면 특급 행사니까. 아 근데 당시에는 김정일은 안 오고 김정은만 온 사실인데 그렇게까지 보호를 했다는 거는 아니 김정일이랑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왔어요. 아 그때 기차 타고 갑자기 가가지고 막 뉴스 나오고 그랬던.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중국 방문을 마치시고 출발하시기 위해 베이징역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김정일은 뭐 방문할 수가 있는데 네. 그때 당시 김정은은 좀 나이도 어리고 뭐 이렇게 부각이 안 됐을 때잖아요. 그렇지. 근데 김정은이가 같이 왔다는 거는 의미가 있나요? 그게 그때 당시에? 네, 그 후에 알았는데 김정은이 후계자 수업의 그 경한 마지막 코스였습니다. 기차가 들어와서 베이징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흥룡강성으로 들어가서 김일성이 혁명 전적지를 쫙 답사를 하면서 그래서 마지막 코스가 빌림 육문중학교라는 김일성이가 다니던 학교 그게 마지막 코스까지 마치고 그게 6월 달이었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서 8월 달에 김정일이가 내출을 했거든요. 몇 월중? 네, 서너 달 동안 알았거든요. 12월 달에 군 고위층에서 벌써 김정은이 후계자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 똑같은 정보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연기에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뭔가 이제 중요한 행사가 있다. 근데 쭉 알아보니까 보통 행사가 아니고 김정일이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름은 잘 몰랐고. 근데 이제 행적을 쭉 보니까 김정은이는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 있다 보니까 자기 뿌리를 몰라요, 전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내출을 한번 잠깐 와가지고 몸이 안 좋으니까 이 아들을 이제 빨리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속성으로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코스로 이제 자기 할아버지 뿌리를 쭉 가르쳐 주면서 이 김정은이한테 이 3대, 이 김씨 일가 3대를 가다가 이제 각인시켜주는 그런 코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김정일 때에는 후계자 수업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때는. 김정일도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 밑에서 계속 사업을 했으니까 체계적으로 했는데 김정은은 이제 갑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속성으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5년 이상 버티다가 가야 되는데 김정일이 너무 빨리 죽는 바람에 이게 좀 엉성하게 됐죠. 그러니까 장성택 부장이 권력을 다 잡게 만드는 그 과정이 됐고 결과적으로 장성택이가 처형되는 일이 이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제 김정일이 너무 조기 사망하는 바람에 이게 헝클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그 코스가 이게 후계자 수업이라는 건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중국에 오래 나와 있다니까 북한에 나와 있는 대사관 고위급들하고도 대화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대사관 담당 고위지도하고 식사도 하고 우와. 중앙당 노무한 간부한테는 자기 딸한테 필요한 하루에서 일제도 가는데 그 주제에 또 일제만 요구해요. 노트북도 사주고 그래서 어떤 그런 유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이번에 온 게 후계자 수업하러 왔댔다. 그런 걸 알았죠. 근데 왜 은밀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북한이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개인 국가라고 해도 후계자를 세울 때에는 그냥 함부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민들도 약간 설득을 당해야 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은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때도 어떻게 했냐면 김정일이가 그 수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령의 많은 전사 가운데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후계자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럼 이게 약간 명분은 됐는데 그러니까 3대로 갈 때는 뭐 이게 완전히 이제 봉건 세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절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해서. 누르면서 약간 명분을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치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강태수 스님이 갔을 때 이제 뭐 난리가 났어요. 누구보다 이제 빨리 그 현장을 직접 보신 건데 우리 강태수 스님께서 대한민국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걸 또 가지고 오신 게 있었어요. 뭘 가져오셨습니까? 당시 제가 출장 나온 목적이 그때 북한에서 새로 생산한 금속 리디움. 아, 리디움 배터리. 화학계열로 ARI-7. 그거를 장부장님이 이거 판로를 좀 개척해라 내가 나가서. 그래서 내가 그 시제품 3kg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기하고 접촉하면 산화돼요. 그다음에 그거 요만큼 뜯어가지고 물에다 딱 떼면 팡 하고 폭발합니다. 특수 희금속이죠. 그래서 어떻게 가지고 나면 40cm 되는 동관에다 2개씩 20cm짜리 2개씩 잡아였고 나사로 해서 딱 맞고 파라핀으로 완전 밀봉하는구나. 완전 밀봉이죠. 그래서 그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베이징에 있는 그 대사관 직원들을 통해서 체코 장사꾼도 만나보고 독일 장사꾼도 만나보고 근데 독일 장사꾼이 뒷맛이 있어가지고 같이 확인해서 자기네가 요구하는 제품이 되면 자기네가 구입하겠다. 그래서 같이 치료를 떴죠. 근데 개망신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국제시장에서 판매되는 그 ARI-7이 순도가 99.999예요. 와. 근데 내가 가져간 북한산 ARI-7이 87점 몇 프로 그렇게 되더만. 그러니까 걔들이 말하는데 고급 공정을 한 번 더 걸쳐야 된다. 근데 북한이 기술이 고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르고 북한에서는 야 남들은 다 파는데 너는 왜 못 파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쫓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거기 또 연길에 나와 있는 국가보위부 신흥무역회사에 있는 지도를 하나 만났습니다. 네네. 평양 있을 때보다 알던 양반인데 어떻게 나왔나 해서 나 이거 리디움 팔아먹으려 나왔다 지금 뭐 팔아먹거든 이따 했더니 그거 자기한테 좀 맡기고 가라. 야 임마 이게 돈이 없는데 너한테 공짜로 맡기니. 그럼 돈이 얼마면 됩니까? 그래서 한 킬로당 5만 달러만 내. 그러면 내 너한테 맡기고 갈게. 그 연길에서 그때 북한 물건 다 사기야, 사기. 맞아면 홍순이라는 거, 무슨 뭐 은방울 향 뭐 해가지고 가짜 그 사기 물건들이 많았는데 리튬도 그렇게 엄청 가격이 뻥 튀어져가지고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걸로 다 알고 있더라, 사람들이. 다음날 등록구에서 15만 달러 진짜 가지고 왔어. 2억 원이야, 2억 원. 그래서 몇 개 넣고 저기도 팔아가지고 이제 성공하게 되면 잔금만 떼고 거기서 이익금 내 얼마 주겠으니까 나머지는 우리 회사에다 바쳐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 받아가지고 있는데 김수익이 또 급등한. 어떻게? 그때 내 그 연길 시내에 있는 안기부 직원 자기 사무실을 좀 오라 하니까 김 선생님 이제 이제라도 빨리 나만 내려와서 다 자리 잡는 게 현명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씀 맞더만. 그 바람에 그 돈까지 다 들고서 오게 됐죠. 20만 불을? 그때 당시에는 돈 그렇게 많이 가져온 사람이 없었어요. 이 공작 자금 아닌가 또 그때 막 따지대나 그런 일이 제가 있었어요. 이 분을 뵈니까요. 아주 전형적인 사업가이시면서 운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러니까 운칠 기삼의 아주 그 전형적인 인물이 아니신가. 운이 참 묘합니다. 좋아요. 북한 시민이 직접 촬영한 영상 그 2번째는요. 이거 찍다가 네. 걸리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걸고 찍은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금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개 재판이거든요. 공개 재판. 현주 씨, 이게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거죠, 북한에서? 왜 그러냐면 보통 그 재판소에서 따로 실내에서도 재판을 하는데 공개 재판할 때는 뭘 생각하냐면 공개처형이 있을 때마다 공개 재판을 해요.
예, 그래서 공개 처형자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30-40명 정도 죄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너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15년, 7년형에 처한다, 무슨 형에 처한다, 그리고 사형에 처한다. 그다음에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은 바로 입에다 물리고 미리 세워놓고 말뚝에다 세워놓거든요. 그 자리에서? 네,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여기서처럼 뭐 항소하고 뭐 이 변호사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형 그냥 처하게 되면 거기서 바로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공개 말 그대로 그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중학교 1학년부터 다 우모적으로 가서 모여요. 거기 가서. 그래서 모이고 시간 만약에 정각 2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1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는 동안 혁명가요를 틀어내. 방송차가 딱 나와요. 스피커가 달린 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좀 살벌한 노래. 무슨 뭐 민중얘기 뭐 이런 노래를 장르가 있어요. 그 공개 처형할 때는 그 노래를 방송으로 쫙 이렇게 틀어놨다가 그다음에 공개 사용하기 직전에 한 15분 정도는 공연을 해요. 보안소 선전대에서 나와가지고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는 바로 시작하는 거죠. 예, 그때는 살 떨려요. 모든 게 떨려요. 저렇게 죽는 사람이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예, 공포를 주기 위함이죠.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은 북한의 공개 재판에 관련된 겁니다. 자, 아마 저희 이만갑에서도 처음으로 이 공개 재판 장면을 실제로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공개 재판 현장 보시죠. 신의주입니다. 자, 공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수가 많아요. 오늘 우리는 각종 범죄와 이 사회주의적 행위자를 폭로하는 그런 무색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몰래 찍은 거죠, 지금? 네, 몰래 카메라. 영천군은 98발의 사는 남서전 영화 한편과 남선 노래 75곡을 메모리 기억기에 입력하여 저하는 범죄를 감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어머, 어떡해. 여덟의 독초형 성부터 선전하기 또 선전하기 선전하기에 영롱함을 입력시켜야겠고 이걸 재밌게 본단 말이에요. 부산동 78발 기함 김옥수는 지난 기간 예우 행위와 예우 정권 포착 행위로 타사에 걸쳐 법적 처벌을 받고도 개선하지 못하고 인포동 70만 무직자 측에 3차에 걸쳐 뇌물을 하도록 정권을 포착했고 고대가로 돌받아 가정생활을 하자는 범죄를 감행하였습니다. 또 신원건설 사업소 노동장 자기를 낳은 키운 사모인데 아버지를 멸시하다 아버지 애에서 죽였단 말이야. 자기 아버지를 동요하고 있네요. 범죄 인정해라는 김정은 넌 사람을 배십니다. 마땅히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하네. 따라서 그렇게 말 안 하면 또 때리니까. 굉장히 참 충격적인 모습이네요. 무섭네요. 네. 예. 공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고란의 행군 때 소주 잡아먹고 자꾸 이렇게 그 공장에 있고 뜯어다 내다 파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그때 지시를 내렸어요. 총소리를 내야 된다. 하지 말라 해도 배고픈 사람들을 하니까 이거를 한 번씩은 분기마다는 아니지만 1년에 뭐 2-3번 할 때도 있고 자주 할 땐 분기마다 했었어요. 이걸 자주 해줘야 그래도 그 공포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시범 케이스. 그 공개 재판을 지금 보니까 앞에 어린 학생들이 있어요. 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어린아이들 때도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수업하다가 갑자기 이제 다른 반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운동장에 다 모이래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다른 반 친구들도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간 게 저희 고향에 해방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갔는데 이제 저희 학생이라는 이유로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맨 앞에 앉히고 이제 뒤에 사람들이 있고 한참 있는데 정말 말뚝이 앞에 하나 있고 그 안전원 두 명이서 이제 제수를 끌어내오는데 걷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진짜 그대로 둬도 며칠 못 살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사람을 말뚝에 묶이더니 뭐라고 막 말하고 이제 이렇게 3발씩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총 9발을 쏴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와. 근데 그거를 보고 집에 돌아가는데 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가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뭔가 뒤에 와서 누가 나를 잡아갈 것 같고,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가서 엄마를 봤는데 엄마를 누가 와서 막 잡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걸 한번 목격하면 6개월 동안 군복 입은 사람을 잘 쳐다도 못 보겠더라고요, 공포심이.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통해서 그 영상 올라온 거 봤는데 그날 밤에 악몽을 꿨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사실 이 영상을 모두 기획해서 저희에게 이렇게 제공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강철원 선생님, 예. 어떻게 입수하신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11년도에 저희하고 연계돼 있던 북한의 좀 핵심 간부들 이런 라인들이 있었는데 자기네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는 거 다 하겠대요, 해보겠대요. 그래서 공개 재판 열린다고 이제 소문이 나 있는데 그것도 찍을 수 있냐니까 찍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 했더니 진짜 찍어 왔어요. 와. 근데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일반 주민들은 앉아 있고 군인들이 무장 붙여 서 있고 보위원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거 보위원 아니면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위원 아니면 군대가 찍는 건데 어쨌든 그걸 딱 찍고 나갔을 때 저희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걸 찍지? 근데 다만 이제 거기서는 처형까지는 못 시켰어요. 왜냐하면 국경 지역에서 자꾸 처형하게 되면 이제 그걸 사진 찍어 보내니까 이건 피하는 거죠. 이게 몇 명 정도 아까 모여 있는 거예요? 모인 사람은 몇만 명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가 쭉 있고. 아까 재판받는 사람이 꽤 많아 보이더라고요. 재판받는 사람 한 200명 정도라고 그래요. 그때 200명 정도라고 그래요. 그때. 200명을 한꺼번에 몰아놓고 예. 어린 학생들이 한국 영화 한 편 음악 75곡을 다운받았다고 저렇게 그렇죠. 공개 재판을 당해요? 예,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제 남한 노래, 남한 드라마 여기 다 빠져 있으니까 얘들을 다 불러가지고 애들을 한데 이제 지금 이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교육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예. 근데 이 공개 재판이라는 게 사실 공산주의 혁명 초기에 그런 게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게 계속된다는 거는 저는 처음 봐서 너무 좀 충격적이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제 뭐 공개 재판할 때는 한두 명을 이제 처형할 때 주로 재판을 했는데 90년대 중반 이후에 막 300만이 아사하고 뭐 나라가 이제 엉망진창으로 흐트러지니까 한두 명을 처형하거나 한두 명을 처벌해가지고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하는 방식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처형 방식도 막 수십 명 모아놓고 기관총으로 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아마 저는 대규모의 공개 재판은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아까 마지막 영상에서 그러면 그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아기를 낳은 힘은 사모인데 아버지를 이건 멸시하는 아버지 애에서 죽겠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도 그럼 다 사형이겠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살인죄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부득이하게 살해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죽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사형을 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치범들은 이제 살인을 안 했어도 정치적인 이유로 뭔가 하게 되면 사형을 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말이 재판이지 그 일부러 공포의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공개 재판 직접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만갑 식구 중에 이 자리에서 공개 재판을 당해보신 분이 계십니다. 예. 설미 씨, 네네. 공개 재판을 당해보셨어요? 네, 공개 재판을 제가 정말 수차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는 하나인데 저도 아이 때 앞에서 막 이렇게 앞쪽에 서서 이제 외칠 때 뭐 비겁하지 가려면 가라 이거 막 하다가 제가 거기에 설 줄은 진짜 몰랐는데 공개 재판 나는 할 대상이 아닌 줄 알았어요. 진짜 이제 좀 살인범이나 서는 줄 알았는데 2009년도에 북송이 되는데 그때 김정일이 방침이 내렸어요. 비법 월경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해서 들어가서 구류장 안에 제가 있는데 문을 따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나갔는데 제가 살던 동네에서 먼저 재판이 시작되더라고요. 저하고 인맥이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돌아다니면서 콘서트처럼 공개 재판 개망신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나라를 배반한 저런 자는 저렇게 된다는 거를 다 한 명을 저를 세워서 1000명을 교양시키자는 건데 그리고 퍼포먼스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사람들 딱 앞에서 233조 전단에 의해서 징역 1년에서 5년까지 처한다 여기까지만 해요. 공개 재판에서는 형기를 안 때려요. 아, 선고를 안 하네요. 선고는 안 하고 그거는 내부 재판이 또 있어요. 재판이 앞에서 처한다 하면 내 뒤에 있는 안전원이 딱 나와서 수갑을 쫙 채우고 뒤로 돌려갖고 머리를 손으로 딱 쳐요. 머리 숙이는 거.
나가 이렇게 해서 퍼포먼스를 다 보게 해요. 그래 그 사람들이 나라를 배반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제가 이제 사실은 한국에 와서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는데 이 알리는 것들이 세계에는 다 알고 있는데 북한 내부는 사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는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북한 내부에 USB, 라디오 이런 것들을 뿌리는 걸 했는데 북한의 그 라진 지역에 거기에 이제 타겟팅을 해가지고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사람을 통해서 주다 보니까 한 사람이 잡히게 되면 다 잡히게 됐어요, 이게. 예, 그래서 저희가 사람도 안 걸리면서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고안한 게 그 라진 그 시장 바닥에 밤 되면 불이 깜깜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거기다가 이제 그 SD 카메라 조그만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한 500개, 100, 1000개씩 그냥 거기다 쫙 뿌리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예, 뿌리면 새벽에 이제 꽃제비들, 그러니까 불쌍한 아이들이 주워 먹으러 쫙 모여요, 시장으로, 새벽에.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그걸 하나씩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 아이들을 구제하는 목적도 있었어요. 파니까. 그거 하나 죽게 되면 그게 큰 돈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큰 횡재죠, 이게. 뭐 국수 한 그릇이든 뭐 팔 수 있잖아. 그게 USB 하나에 최소한 30달러이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 한 달 월급이 3달러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 죽는 순간 횡재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꽃제비들을 구제하고 그 USB 안에 담긴 영화 한 편 한 편이 다 돈입니다, 이게 또. 그래서 이 꽃제비를 주워가지고 전국으로 쫙 갖다 파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했는데 한 10,000개를 북한에 뿌렸거든요, 여기다가. 야, 머리 잘 쓰셨네. 그 USB 저기 가지고 들어간 거를, 예. 저기 뭐냐면 그 북한에 이제 하나전자라고 있는데 그 모든 전자제품은 하나전자를 통해서만 수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지역별로 하나전자 가게가 다 있는데 이 하나전자에서 이제 불법 영상들이 많이 퍼져나가는 거죠, 몰래.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하나전자가 거래를 하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콘텐츠를 다 제공을 합니다.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아는 친구들한테 그걸 뿌리면서 유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서 유입되는 전자제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합법이고 하나는 불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합법은 하나전자 마커를 달고 들어오는 것이고 불법은 우리가 들어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북한 주민들은 불법을 좋아하죠. 왜냐면 하나전자에서 들어온 것들은 전부 다 도청 장치가 다 돼 있고 뭐 복잡해요, 이게 또 하기가. 그래서 그건 별로 안 좋아하고 불법으로 수입되는 기기들, 또 USB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 영상에서 보니까 북한 전자제품 그 상가에 들어가 갖고 이렇게 뭘 이렇게 뿌린다고 그런 굉장히 거기가 이제 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뭐 이런 그 뭐 태블릿 PC도 팔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기들을 파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기기를 살려다 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콘텐츠도 아마 요구를 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북한 콘텐츠도 물론 팔긴 팔아요. 파는데 간부들은 이제 그런 거 말고 너네는 이제 해외하고 연계가 돼 있으니까 나만 거 없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몰래 주는 겁니다, 이게. 저기 아까 그 마이크 잡은 사람 있잖아요. 네. 여보 이 학생은 뭐 한 편 보고 음악이 75. 남대선 영화 합평화 남선 노래 75곡을 일본이 기억에 입력하여 수많은 범죄를 감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분도 한국 영화나 음악 봐요, 안 봐요? 들어요? 다 봤지, 또 그러니까 그런 놈이 더 많이 보는 애들인데 사실은 자기는 안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투자를 하는 거죠. 볼 거가 다 보죠, 웬만하면. 네, 사실은 그 인민보안성 경찰 그리고 이제 국가안전보위부 이 사람 잡는 애들이 더 많이 봅니다, 사실은. 다 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뺏어가지고 다 자기네 보기 때문에 걔는 대놓고 더 많이 보는 거죠. 숨어서도 안 보는데. 강철원 선생님은 진짜 사실 북한이 뭐 이 장막 속에 가려져서 움직이는 건 뭐 대단한 곳이니까. 예. 왜냐면 야 이거 보낸 사람 뻔히 조사해 보니까 알게 될 수 있잖아요. 예. 저 인물이 누구다. 나중에 그쪽에서 뭐 협박이나 이런 건 없어요? 많이 뿌려지긴 하는데 보위부가 이게 못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다가 이제 저희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현장에서 딱 걸렸어요. 왜 걸렸냐면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북한에 뿌려주는 게 맞냐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밤에 뿌리는데 이게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중고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 해가지고 이 친구가 무리하게 낮에 그걸 딱 찍다가 현장에서 보위부가 딱 잡은 거죠. 예. 북한 보위부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사건인 줄 알았는데 되게 큰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중앙 보위부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 사건을 크게 키웠습니다.
키워가지고 우리 민족끼리에다가 저하고 저희 단체 이름을 다 써가지고 우리가 뭐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 썼더라고요, 여기다가. 네, 쫙 쓰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넘어간 탈북자들 동원해가지고 저를 비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로 이제 소포가 하나 날라왔는데 저희 여직원이 그걸 딱 열었는데 갑자기 이제 피 빨간 색깔에다가 이제 제 이름 써놓고 도끼를 이제 박아가지고 이제 소포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이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야, 이거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힌데, 지금 북한의 뭐 공개 재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권이라는 거는 정말 아직까지도 정말 이게 찾아볼 수가 없네요. 특히 재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실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체험해 봐야만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인권이 아니라 반인륜 범죄입니다, 범죄. 왜냐하면 요만한 어린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공개처형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거는 반인륜 범죄 행위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꺼리낌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보다 더 심한 반인륜 범죄 행위가 완전 만연화된 나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